Are you still talking about Jeffrey Epstein? This guy's been talked about for years. That is unbelievable.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계 은행 두 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이 미국의 다국적 금융기업인 JP모건 체이스의 한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 흐름은 간헐적으로 단일 송금이 최대 1억 달러까지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수상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 JP모건 체이스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상한 자금의 흐름은 러시아계 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수 발생했으며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복잡하고 불분명했으며 연관성을 찾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10년간 4,700건 이상의 이체 내역으로 총 15억 달러 이상의 자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JP모건 체이스 내 자금 세탁 방지 경고 시스템에도 포착되었지만 JP모건 체이스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 계좌가 폐쇄되자 이와 관련된 일부 계좌들과의 거래 흐름이 단절되거나 분산되면서 전체 자금의 이동 경로는 이후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계좌에 돈을 보냈는지, 이 계좌는 어떤 목적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는지 많은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추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JP모건 체이스 계좌의 준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미국 유명 자산 관리사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인 앱스타인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계좌는 그의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과 대중들은 이 사건이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앱스타인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정확히 무엇을 한 걸까요? 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대중에게 모두 공개되길 원하는 걸까요? 1991년 빅토리아 시크릿을 운영하고 있던 레슬리 웩스너는 자신의 재정 고문으로 앱스타인을 고용하고 독점적으로 자산 관리를 맡깁니다. 당시 앱스타인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산 운영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슬리 웩스너는 그의 경험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레슬리 웩스너의 재정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절세 혜택, 조세 회피 전략 등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웩스너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스타인은 웩스너의 고급 부동산, 비행기 등의 자산을 활용해 사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 개최하면서 상류층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점차 정치권과의 유대 관계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맥 관리를 통해 앱스타인은 웩스너의 자산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산 관리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정계와 재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앱스타인의 사회적 입지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 앱스타인은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인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웩스너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외부적으로 JP모건 체이스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 계좌를 통해 마련한 자금들은 현재 러시아 은행 두 곳에서 송금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더 많은 국가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들은 앱스타인의 인맥 형성에 연관되어 더 많은 국가들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산가와 정치인들이 돈 세탁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설한 해외 계좌일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이 계좌를 통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725건의 15억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최하는 사교 행사에서 인맥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앱스타인은 이 과정에서 행사에 동원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거나 사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그가 보다 공격적인 방법들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앱스타인은 뉴욕 사교계에 더욱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포착된 인물들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었으며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빌 클린턴 등 여러 정재계 인사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비밀스러운 행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앱스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2007년 그는 자신의 사교 행사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행위로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앱스타인 측과 연방 검찰이 비공개 합의를 맺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합의를 통해 앱스타인에게 플로리다주 법원으로부터 적용된 혐의 한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수십 건에 이르는 혐의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기소는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은 기소 유예 합의로 불리는 사법 조치지만 앱스타인에게 적용된 혐의 규모와 내용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한 건마저 출퇴근이 가능한 징역 13개월이라는 상당히 가벼운 처벌과 함께 연방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동의 역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 혐의,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이 운영했던 사교 네트워크 안에는 미국 내 유명 정치인, 재계인사, 왕조, 유명 연예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보호가 더 중요시됐습니다. 결국 2008년 앱스타인과 관련된 인물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종료됩니다. 비밀스러운 합의로 인해 당시 앱스타인과 관련된 사건은 언론과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관심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받은 수많은 혐의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 역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앱스타인과 얽힌 범죄 혐의로 인해 웩스너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정치인들은 이 시점부터 그와 거리를 두었고 앱스타인이 막대한 금액으로 형성했던 인맥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단 한 건의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치명적인 범죄 혐의라는 점 때문에 앱스타인이 주도했던 사교 활동은 외부적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연방 검찰과의 합의로 인해 이 모든 과정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 미국 대형 사모펀드 중 한 곳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던 레온 블랙은 앱스타인에게 자문료와 법률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7년까지 약 1억 7천만 달러를 송금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당 자금들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레온 블랙이 송금한 기간은 앱스타인이 검찰과 비공개 합의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 자금이 앱스타인의 사교 행사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레온 블랙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JP 모건 체이스의 계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앱스타인의 막대한 자금과 비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그의 인맥을 위해 이 계좌를 폐쇄하지 않았지만 결국 내부적 논란들로 2013년 폐쇄합니다. 그러나 JP 모건 체이스 관계자들은 계좌 폐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와 만나 그의 자금 흐름을 도운 것처럼 보였으며 JP 모건 체이스 관계자들과 앱스타인의 만남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013년 이후 앱스타인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JP 모건 체이스에서 도이체 방크에 새롭게 개설한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도이체 방크 역시 그가 운용하는 막대한 자금 흐름이 도이체 방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금을 형성한 과정, 웩스너와의 관계 단절, 트럼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과의 만남, 그 외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 그의 사교 행사, 2008년 이후 축소됐다고 알려진 그의 인맥 등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은 2008년 그의 범죄와 함께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17년 마이애미 헤럴드의 기자 줄리 브라운이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합니다. 다음 해인 2018년 퍼버전 오브 저스티스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연재하며 2008년 당시 연방 검찰과 앱스타인의 비공개 합의 과정 및 검사장이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탐사 보도가 공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거세지는 정치적,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서 새롭게 나온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연방 차원의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앱스타인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지만
그가 수감 도중 돌연 사망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범죄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미국 내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건 과정 전체와 사망 경위를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 과정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앱스타인과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큰 파장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는 2008년 당시 검사장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합의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관직에서 불명예 사임합니다. 앱스타인이 2008년 처벌받은 이후에도 그와 재정 거래를 이어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레온 블랙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영국 왕실 구성원이었던 프린스 앤드루도 자신의 공식 직책과 명예 군사직이 모두 박탈당하고 공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범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의혹을 받은 인물들도 그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선을 긋는 등 그와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또한 JP모건 체이스는 앱스타인의 범죄 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엄청난 비판과 함께 3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민사 합의금으로 지불했으며, 도이체 방크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된 앱스타인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2020년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의 혐의로 총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중들은 앱스타인과 관련된 인물이나 세력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그의 죽음조차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그와 관련된 인물들과 범죄 혐의에 대한 추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산 역시 출처를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했던 문서들은 남아있었습니다. Jeffrey Epstein should be spoken about, and they should speak about them because they don't talk about them. They talk about me.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guy. 2025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FBI의 새로운 국장으로 지목된 카셉 캐시 파텔 후보자에게 앱스타인 사건 공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캐시 파텔은 FBI 국장이 된다면 미국 대중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은 FBI 국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현 JD 벤스 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 연관된 자신은 무고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혔고, 마가로 불리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도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원했습니다. 2015년 2월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팬 번디 법무부 장관에게 진행자는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팬 번디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답하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이며 모든 기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JFK 파일, MLK 파일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25년 7월 8일 팬 번디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JFK 파일과 MLK 파일에 관한 것이라고 답하며 앱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선을 긋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역시 아직도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냐며 기존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트 카르텔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층이 막후에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딥스테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마가 지지자들은 앱스타인 사건에 등장하는 빌 클린턴, FBI 및 CIA, 헐리우드 좌파 세력, 글로벌 리스트들은 그동안 트럼프 지지자들이 겨냥했던 정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앱스타인 사건은 이들이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오랫동안 앱스타인은 알았지만 그가 한 일을 전혀 몰랐다고 밝히며 자신의 무고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 사건이 모두 공개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히고 이 딥스테이트 문제를 반드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는 건 단순히 음모론의 청산, 정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및 관계자들을 통해 아주 극히 공개된 일부의 증언과 자료만으로도 앱스타인의 자금 운영과 인맥 형성 과정, 그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들을 고려하면 그의 재정 활동과 자금 흐름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나 개인적인 일탈, 피해자들의 합의금 지급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다국적 금융기관과 해외 계좌를 통해 이동하며 정치권과 재계, 심지어 해외 세력과 연결된 정황은 이 자금이 미국 내외 권력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네트워크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만으로도 그와 얽힌 것 자체는 큰 스캔들이지만 만약 그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미국 정치계에 불법적으로 유입됐을 경우 이는 스캔들을 넘어 선거법 위반 등이 포함되는 게이트급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금이 미국 정치권에 유입됐다면 이것은 미국 내 정치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심각한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다수가 이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흐름은 또다시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지길 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심각한 사건일까요?